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곧바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공부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1895년인 거죠. 그쵸?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 볼까요? 자, 1895년도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청일전쟁 끝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간다라고 하자 러시아가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이 사건은 삼국간섭. 자, 삼국간섭 이후로 조선에서 친러파가 성장하게 되자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 친러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명성황후죠. 그쵸? 명성황후를 시하더라. 을미사변. 자, 그리고 같은 해 개혁을 추진하더라. 특히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추진된 개혁과 다르게 좀 실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단발령, 아니면 뭐 양력을 사용하자 종두법을 실시한다, 우편 사무를 재개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겠죠. 자, 이런 걸 이끌어서요.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조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병인 을미의병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1896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고종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부인이 죽었던 경복궁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곳은 러시아 공사관. 우리는 이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불러주죠.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간파천 이루어지기 전에도요, 고종은 경복궁을 나오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불러줘요. 춘생문이라고 하면요, 경복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동쪽에 있는 작은 현문을 춘생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제 호위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내세워서 여기를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일본과 충돌 과정 속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춘생문을 통과해서는 원래 이제 일본 대사관을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거 실패로 끝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요. 명성황후 죽고 난 다음에 고종은요, 이 경복궁에 머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잘 때는 불 다 켜고 자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혹시 일본 애들이 여기다 독약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기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요, 매 끼니마다 배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물쇠를 다 챙겼다가 왕 앞에서 보는 앞에서 자물쇠를 끌고 옆에 있는 또 지밀상공이 먹어보고 이러면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춘생문 사건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머무르진 않았겠죠. 자, 그러다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을미의병. 의병이 막 번개하자 일본은요,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 일부를 빼서 을미의병 진압하는 데 보냈어요. 경비가 조금 이제 느슨해졌습니다. 이때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로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요, 새벽이에요. 궁녀 복장하고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혹시 고종이 또 이렇게 도망을 갈까봐 각 초소를 잘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종은 이제 자신이 믿을 만한 상궁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러니까 상궁이 자기 밑에 데리고 있었던 궁녀 있겠죠. 그 궁녀에게 너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궁궐 바깥에 있는 니네 아빠 아프다고 해라. 그러면서 자주 궁궐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녀가 나갈 때만 되면 궁궐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 같은 경우는 아빠가 또 아파서 나가는구나, 얼른 나가,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고종과 그리고 왕세자 있죠. 왕세자는 궁녀가 타고 나가는 그 가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타고 나가는 가말, 그 가말 각각 탑니다. 궁녀처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 궁녀가 나가니까 그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 그 초병은 당연히 또 아빠가 아파서 나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검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요, 꽃가마 타고 나가서 러시아 공사로 갔어요. 일본은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고종이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 앞에요, 대포 딱 들고 가서 빨리 다시 경복궁 돌아와 라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지만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자주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안 되겠다 라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시민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예요. 여러분, 독립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뭐 YMCA라든지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들의 조직입니다. 정부가 만든 조직 아니고요. 시민단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독립을 추구하더라. 당연히 독립협회가 펼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종이시여 러시아 공사관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자주 독립을 회복합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서 1897년 고종이요 실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도 1년 동안 다른 나라 공사관 밑에다 놨잖아요. 그럼 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체면 치레라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종이 안 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 라면서 개혁을 추진해요.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오개혁 연속 3개 공부했었죠. 그쵸? 마지막 을미개혁까지 공부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개혁이 광무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광무개혁의 내용이 앞서 나왔던 개혁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광무개혁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1894년부터 95년 사이에 청일 전쟁 벌어졌죠. 그 이후 이제 한동안 10년 동안 전쟁 없다가 10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 형국. 결국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다 보니까 광무개혁은 중단이 됐어요. 단 광무개혁만 중단된 거고요. 대한제국은 아직 유효해요. 그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한테 완벽하게 식민지배가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이제 1910년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자, 반면에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요. 1896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요. 쭉 활동을 해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꾸 정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충돌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힌트만 살짝 드리자면요. 정치개혁을 둘러싼 방향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도 오해가 발생하거든요. 자, 결국 그로 인해서 정부는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되고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3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1898년의 상황이에요. 됐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요. 1896년부터요. 1898년까지가 일단 메인이고요. 광무개혁은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1904년 이야기까지 쭉 해나갑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립협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엔 독립협회는 YMCA 참여연대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다. 일단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뭐 일단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말씀드렸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간바천 그 직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간바천이 러시아 공사관을 간 거니까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재정과 군사 분야에 고문을 보냅니다. 됐나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조선이 근대화가 되기 때문에 벌려야 될 사업이 되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철도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전기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전화기도 연결시켜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자금력이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발하는 방식처럼 선진국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단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익의 어느 정도를 서로 나누기로 하는 거죠. 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권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권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제국이 나중에 대한제국이 챙겨갈 만한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창립될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각종 이권 침탈. 특히나 이렇게 이권 침탈이 경쟁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맨 처음에 러시아한테 이권 하나 주니까 다른 나라들이 야, 우리 예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최고로 대우해주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도 줘. 이러다 보니까 미국 하나 띄워주고 영국 띄워주고 프랑스, 일본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이권 침탈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재 218페이지 표를 좀 봐주세요. 교재 218페이지 표. 자, 그 표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권 침탈이요. 1896년 딱 고해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까지 쭉 다 포함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요. 1896년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어떤 나라에게 뭘 줬는지 보시면 되는데 먼저 러시아. 러시아는 주로요. 광산 채굴권을 많이 가져가요. 왜냐면 러시아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자원은 북부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바로 내려오면 되니까. 청나라는요. 청나라는 1894년 전쟁에서 깨졌기 때문에 걔는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복지방에 있는 광산 채굴권 러시아가 가져가고요. 또 하나가요. 산림채벌권입니다. 이 위쪽에 워낙 나무 많아요. 대부분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산림채벌권도 러시아가 가져가요. 자, 미국이 가져가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평북 운산에 있는 금광 채굴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금을 뭐라고 했냐면 노다지라고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노다지. 이 노다지가 왜 나왔냐면요. 평북 운산에 있는 그 금광 채굴권을 미국인들이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네들이 이제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요. 금광을 채굴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채굴했냐면 4년간 900만 톤의 금광석을 채굴해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이익은 별로 없는 거. 근데 그네들이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채굴한 이 금을 몰래 가져갈까봐 맨날 했던 소리가 뭐냐면 No touch, no touch 이걸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은 들으실 때마다 자들은 맨날 왜 금덩이만 보고 맨날 노터치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노터치, 노터치. 이게 우리 어르신들 귀에는 노다지로 들렸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전등, 전화, 전차 부설권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한테 넘어가는데요. 미국의 최대 발명가면 에디슨 기억나십니까? 예, 그 에디슨 전기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거 설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특히나요. 철도와 관련된 권한을 많이 가집니다. 원래 이제 경인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줬던 건 아닌데 마무리 공사를 다 일본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철도 공사는 다 일본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권 침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를 조직하는데 그 독립협회의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 서재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재필을 주목해 두세요. 왜냐?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신정변에 참여했어요. 개인적인 히스토리입니다. 그 사람은 20살이라는 되게 젊은 나이죠. 그 젊은 나이에 김옥군과 더불어서 갑신정변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제 급진개합하고 꿈꿨던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사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면서 유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똑똑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그 열악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 과정 속에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양 의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서재필인데 그래 이제 거기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분명히 자기네가 추구했었던 갑신정변의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도 없애려고 했고 조세제도도 개혁하려고 했고 방향 자체는 좋았는데 왜 실패를 끝냈을까? 민중이 무식해서다. 민중이 무식해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게요. 시민들을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인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도 지금도 미국의 정치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민중이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민중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 민중들을 계몽해서 설득도 아니에요. 계몽. 그러니까 깜깜한 이 눈을 밝게 만들어서 그들의 역량을 키운다라면 우리의 근대화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재필과 김옥균을 되게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명성황후였잖아요. 근데 명성황후가 지금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재필의 이러한 생각에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리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래서 결성된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단 조심하실 건요. 독립협회가 초반부에는 이제 나라 관리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단체였다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뭐 학생도 되고요. 교사도 되고요. 노동자도 되고요. 신분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백정 아직은 단어 쓰겠습니다. 그 당시까지 가장 최하층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백정 있잖아요. 그 백정들까지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그 모금액만 제시를 하면요. 누구든지 참여시켜줬던 조직이 바로 이 독립협회예요. 되셨어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실 때 사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료를 다 보고 이게 그거야 라고 감잡는데 시간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료는 조금 더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독립협회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하나 키우실 수 있는 테크닉이 뭐가 있냐면 관리도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백정 출신이었던 사람들까지 참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와 관련된 사료가 나오는 거 보면 관민이 합심하여 이런 글이 나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되셨어요? 그럼 이제 국가랑 일반 민중들이 같이 합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관민이 합심하여 독립협회랑 관련된 사료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조직되었던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그 활동 내용을 볼 텐데요. 결국 시험에서 나오는 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접근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서재필이요. 미국에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갑신정변 실패했던 건 민중들이 무식해서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단 첫 번째 시도했던 건요. 민중 계몽이에요. 됐나요? 그러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독립신문은 한문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한글로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한글인 거죠. 순한글이에요. 그러니까 한문과 한글을 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순한글 신문인 거고 대신 특징은 이 사람이 미국 생활도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두 4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한 페이지는 영문으로 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은 설립 시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독립협회가 설립하던 해이긴 하지만 독립협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몇 달 전에 먼저 발행이 됐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설립 이전에 발행되었다. 그거 좀 챙겨주세요. 독립협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독립신문이 발행되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독립신문이 발행되기 전에요. 이미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그 신문은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관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문, 민간신문으로는 이게 최초입니다. 됐나요? 자리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민간신문만 쓰겠습니다. 민간신문 최초 중에가 바로 이제 독립신문이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30여 차례에 걸쳐서요. 연설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걸 개최했대요. 뭐 했던 이야기는 당연히 뭐 미신 타파하자,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켜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서양이 이권 침탈하는 것에 눈 감지 마십시오. 우리도 저항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자주독립입니다. 그래서요. 뭐 청나라가 지금 청일전쟁이 졌다고는 하지만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청나라에 우리가 그동안 4대에 썼던 흔적들을 없애자. 이렇게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은문이라고 있었어요. 영은문이라고 하면 서울이 지금의 서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한강이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양이라고 불렀던 지역은 여기야. 강북 지역이 되겠죠.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는데요. 영은문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요. 이쪽에 있어요. 이 문이 어떤 성격을 가냐면 청나라 사신들 있잖아요. 청나라 사신들이 이렇게 올 때 이제 지나올 때 그 통로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영은문 요거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한테 모금 활동을 펼쳐서요. 돈 모읍니다. 그리고는 독립문을 건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은문 옆에 가시면요. 모화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경복궁 들어오기 전에 이제 머무르는 것. 그게 이제 모화관인데 그거 되게 치욕스러운 거다. 그래서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꿔버립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독립문과 독립관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권이었잖아요. 돈 될 만한 사업이요. 너무 헐값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저 서재필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필립 제이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서재필은 나는 서재필이라고 부르지 마나 필립 제이슨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랬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은 이제 어떤 미국적인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월주의에 빠져들어서 우리를 이제 계몽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미국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호감이 있다 보니까 당시 지금 아까 보시면 이권 침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일본도 이권 침탈하고 미국도 이권 침탈하는데 특히 그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아간 파천을 비롯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재필은 러시아 이권 침탈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러시아가 가져가는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 반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부산 영도, 거기 이제 절용도라고 있는데 그 절용도를 쓰려고 해요. 남의 나라 땅을 돈 안 내고 쓰는 것을 조차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 결국은 저지시켰어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한너은행이 있거든요. 이 한너은행도 폐쇄시켜버립니다. 자, 이건 물론 잘한 거지만 지나치게 러시아에 대해서만 반감 가지고 있었던 건 독립협의 활동 중에 한계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가 추구했던 정치 체제가 바로 뭐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자, 앞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입헌군주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거 어느 나라 스타일? 영국 스타일. 그렇죠. 군주라고 하는 건 왕을 말하는 거니까. 왕의 통치를 인정하되 무엇을 설립한 상황 속에서 헌법을 설립한 상황 속에서 왕의 통치를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조심하실 건요. 정치 형태가요. 일단 크게 보시면 세 가지예요. 전제정치가 있고요. 입헌군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공화정 이게 있어요. 전제정치라고 하면 예전의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한 거. 입헌군주제는 군주,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입헌, 헌법을 세워서 나라 통치하겠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 형태인 거예요. 우리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수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게 공화정이에요. 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제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제국에서도 이어가는데 서재필이 채택하는 건요. 공화정은 그렇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타협점인 거죠. 그러니까 고종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헌법을 만들어서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 통치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를 풍겨나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시도하기 위해서 뭐를 설립해야 됩니까? 의회를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과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중추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우리가 예전에 고려시대 때 공부했어요. 중추원. 그렇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삼사, 중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추원이 다시 등장하죠. 이 중추원은요. 당시 있었던 내각. 일본이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중앙 행정을 이제 우리가 내각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 내각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중추원입니다. 성격이 확 달라졌는데 이 중추원을 그렇다면 의회식으로 좀 변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요.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랑 어디까지를 대충 이제 합의를 받냐면 모두 5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25명은 국가가 제시하는 이제 관리로 가는 거고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채우기. 이렇게 해서 50명 뽑아서 그들이 이제 중추원을 구성하고 이들이 내각에다가 자문을 해주는. 그러니까 의회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보자 라는 데까지 합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오래 있었다고 했죠? 자, 미국에 있으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런 운동을 전개했었어요. 되셨어요? 자, 독립협회의 많은 활동 지금 민중계몽, 자주독립을 위해서 이권수호 운동 전개합니다. 입헌군주제를 시도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토론회라든지 연설회, 민중 집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졌던 이 민중 집회, 요거 주목해 주세요.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만민공동회다라고 부릅니다.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언제 열렸냐면요. 1898년. 이때가 언제일까요?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바로 그 해예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말 그대로 만 백성들이 모여서 여는 토론회? 집회? 예, 이걸 바로 만민공동회.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되셨어요? 바로 이런 곳에서 이런 예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898년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는데 근데 이 만민공동회가 계속 개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요. 그해 10월에 열렸던 만민공동회는요. 정부 관리도 참여해요. 자, 앞서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도 처음엔 참여했었다. 근데 점차 뒤로 가면 관리들은 빠져나가고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들이 서서히 빠져나갔었는데 1898년 만민공동회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야, 니들도 가서 거기서 걔네들이 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도 입장 표명하고 와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10월에 벌어졌던 건요. 관리들도 같이 참여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관민공동회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 안에 관리들도 같이 참여했던 거. 그 집회를 바로 관민공동회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관민공동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요 종로거리에 만여 명이 몰렸어요. 되게 많은 거죠. 자, 이때 누군가 딱 올라가서요 시작을 하는 연설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연설문을 발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이에요. 자, 요거 하나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관민공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과 민이 합심해서 왕에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서를 제안을 해요. 이게 바로 헌의육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역사 공부하시기 때문에 홍범 14조, 헌의육조 참 많이 헷갈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헌의육조, 왕에게 올렸더라. 헌납한다. 예, 왕에게 올렸더라. 뭘? 6가지 조항을 왕에게 건의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되셨어요? 왕에게 6가지를 건의를 하더라. 자, 일단 기본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교재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 자, 박성춘이요. 만민공동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그 문장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딱 나오면 박성춘의 연설문이구나.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되셨어요. 네,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와 관련된 글 속에서는 관민이 합심하여가 자주 나옵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튼튼하지 못하나 많은 장대로 받치면 매우 튼튼합니다. 라고 했죠. 자, 헌의육조 보세요. 1조 외국에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독립협회와 관련된 사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자, 일단 이 부분은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독립협회는 입헌군주를 시도했다. 뭔가 약간 언밸런스가 보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말 것. 이권에 대한 견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국가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탁지부? 우리 앞에서 봤던 게 뭐가 있습니까? 탁지아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문을 다시 7조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탁지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드는 거.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재필이 이제 미국 물 좀 많이 먹었다.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지방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에 따를 것, 이것을 실천할 것. 그러니까 5번, 6번에 크게 주목하실 건 없어도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뭔가 하나씩 주목할 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헌의육조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펼쳐선 독립협회가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대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무슨 방향이었죠? 공화정 아니었고요. 입헌군주제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독립협회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고 독립협회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긴장을 하냐면요. 보수적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서도 권력을 잡은 자와 그러지 못하는 간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속 대립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끼리 빨리 단결을 해가지고 외부 세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보수적 관리들은 독립협회의 세력이 너무나 커지자 고종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독립협회가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해요. 이래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독립협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입헌 군주제였고, 아까 허니 6조를 보니까 왕이 원하는 것도 이쪽인 것 같아요. 황제권을 공고히 하고. 그런데 보수적 관리들이 아니요,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왕을 몰아내고요, 자기네들이 대통령 하려고 한대요. 이렇게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요. 되셨어요? 그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아니군요,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조병식 방공령을 발표했던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만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이제 진노한 거죠. 저것들이 뭐야? 결국 나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보수적 관리들이요,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황국협회. 황국협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보부상들의 조직이에요. 우리 보부상들의 조직하면 해상공국 기억나십니까? 예, 그 해상공국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정부가 뭔가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또 어용 조직을 내세워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해요. 실제로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황국협회가 야, 독립협회 니네 뭐야? 뭐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맞짱 뜬 거죠. 이들끼리 대치하다 보니까 종로거리가 시끄러워졌을 것이고, 이걸 수습하면서 니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되어진 거니까 독립협회 해산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보수적 관리들의 모함에다가 황국협회의 충돌로 인해서 결국 독립협회는 3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독립협회를 그냥 말로만 정리할게요. 어떻게 평가를 해주냐? 민중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인들이요, 사회 변화를 시도한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인들과 민중이 서로 결합됐던 첫 번째. 그래서 민중을 어떤 변화의 동반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다는 거, 그거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한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주필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감이 컸기 때문에 이권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만 너무 집중을 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많이 허용시켜줬다.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협회 활동을 봤다면요. 자, 이번에는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돌아오시죠.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자, 단 조심하실 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 독립협회가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독립협회랑 한때 공존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교재 220페이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얘기해 주세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이 시작됐던 그 첫 해가 언제일까요? 1897년이 됩니다. 1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이 대한제국 수립, 요거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월드컵 때 나오면 항상 그 응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순신 장군상 이런 거 보이실 겁니다. 거기다 쭉 올라가시면요,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 초소를 옮겼다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상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여기가 바로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여기가 정동이거든요. 정동. 이 정동일 때는 당시 여기 워낙 그 외교관들이 많이 밀집돼 있었어요. 뭐 공사관, 대사관 이런 것도 많이 밀집돼 있었는데
고종 황제가 이제 이곳으로 이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는 안 와요. 왜? 일본 세력이 너무나 거기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이 덕수궁이에요. 그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나와서 경운궁으로 돌아갑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 왕 안 할래, 황제 할래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황제 즉위식을 벌입니다. 그 황제 즉위식을 벌였던 곳은요. 길을 건너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할 때 엄청 넓은 그 서울시청 광장 나오잖아요. 그 서울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광장 바로 옆에 가시면 원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원구단 또는 환구단이라고 해서요. 항상 단자가 나오면요. 제사 지내는 곳이죠.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 하늘에.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 원구단에서 내가 오늘부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됐음을 하늘에 뭐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원구단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근데 단 지금은 그 원구단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이 나중에요. 이 원구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호텔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게 예전에 뭐 조선호텔 이러면서 있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온 고종은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한제국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연호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광무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연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오개혁 때 나왔던 게 개국이 있었죠. 을미개혁 때 나왔었던 게 건양. 오늘부터 양력 쓴다라고 해서 건양인 거고요. 이번에 지금 나온 게 광무개혁 때 광무라는 연호를 썼어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제 내용은 그래서 광무개혁 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광무개혁은요. 일단 기본 원칙이 뭐냐. 구본신참이에요. 구본신참. 그러니까 뭐냐면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하겠다.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보수의 색깔을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본신참이에요. 되셨어요? 이런 구본신참의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가장 대표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어디냐면 정치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래요. 누구의 권한을 공고시킨다? 황제권. 여러분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정치 형태로 봤을 때요. 전제정치, 입헌군주제, 공화정 중에서 어떤 걸 지향했다는 겁니까? 전제정치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대한제국은 공화국 체제를 지향했다. 다 아니에요. 대한제국은 전제정치,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국호에서도 대한제국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앞서서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건 입헌군주제. 근데 그마저도 보수적인 세력들이 아니요, 쟤네들은 공화정 수립하려고 한대요. 이렇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에서요 독립협회를 탄압시켜버려요.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국가에서는요 이런 황제권을 강화시킨 일종의 법 제도를 반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한국국제예요. 대한국국제. 이 국제는 여기서 인터내셔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반포하는데 시기를 조금 기억하세요. 1899년. 지금 대한제국 수립하고 나면 곧바로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2년 걸리죠.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좀 치사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언제 발표되었냐 이런 건 좀 묻는 문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건 1899년이더라. 여러분 이 대한국 국제는요. 읽어보시면은요. 쉽게 말해서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가 다 뭐냐면 황제권은 어쩌고저쩌고 황제는 뭐뭐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확인해 볼게요. 자, 교재 221페이지. 221페이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다. 전제정치 주목하셔야죠. 3조. 황제는 군권 가진대요. 4조. 황제의 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는
5조 황제는 군대를 통솔하고 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사료가 태어났을 때 이런 거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블라블라라고 나오면 아하 대한국 국제이구나 광무개혁 대한제국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것만 딱 봤을 때 옛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고종을 비판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근대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라든지 시민의 권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대로 갔다. 그래서 고종에게 시대를 못 읽는다면서 많이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건 고종이 혼자 막 원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근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결국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한쪽에 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그 힘이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다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본과 싸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새로운 것을 참고한대요. 그런 새로운 것들은 앞서 개혁 있죠. 1, 2, 3차 때 하지 못했던 개혁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요. 경제 파트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 경제를 강화시킬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 파트 개혁 거의 안 했는데 이쪽이 조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을 벌이게 돼요. 양전이라고 하면 토지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토지 조사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거 꼭 하는 이유가 토지 네가 그만큼 가졌어? 세금 그만큼 내.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세를 제대로 걷기 위한 것인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지계를 발급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계라고 하면요. 토지 문서인데 근대적인 토지 문서예요. 근대적인 토지 문서.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봉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한 근대적인 토지 문서. 이걸 바로 지계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벌이기 위해서 뭐 양전 암문을 설치했대요. 지계 암문을 설치했대요. 뭐 그건 이제 자동 암기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라에서요. 상회사 같은 거. 각종 회사 있잖아요. 이런 건립하는 거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뭐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왜? 여러 가지 개혁을 해봤더니 다른 거 없고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돈 많아야 된다.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하나 인재. 되셨어요? 경제력과 인재, 경제력과 인재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회사를 많이 설립하게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정책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식산흥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을 융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일본인들만 회사 설립하는 거 안 돼, 안 돼. 우리 민족 자본도 성장할 수 있게끔. 민족 자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말합니다. 민족 자본 설립할 수 있게끔 민족 그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의 성장을 육성시켜줘요. 그래서 뭐 옷감 만드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섬유, 뭐 운수, 철도, 금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은행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설립돼요. 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금본위 제도를 채택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 은본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국제사가 거래할 때 기본 기축통화는 달러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요 광무개혁 때 추진했던 게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에다가요. 유학생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를 설립할 건데요. 이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산업을 발달시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울 때도요. 실업학교 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부분 볼까요? 이 군사부분 같은 게 일본이 또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중앙군대 같은 경우는 친위대 그리고 시위대
군대로 편성을 하고요. 지방 군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진위대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친위대, 진위대 언제 들어봤어요? 바로 앞에서 을미개혁 때 들어봤었죠. 을미개혁 때 친위대와 진위대를 편성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편성된 조직들의 그 숫자 자체 있잖아요. 숫자를 늘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광무개혁대인 거예요. 일본이 하지 않았던 군사적인 부분의 개혁을 추진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군사력을 누구에게 몰아줬느냐? 왕에게. 황제에게 몰아줍니다. 그러면서 만든 조직이 원수부예요. 원수부. 됐습니까? 오케이. 9급 시험은 아닌데 예전 7급 시험에서요. 무관학교 설립과 원수부 설립 중에서 뭐가 먼저인지가 또 순서별에서 나왔어요. 이 두 개 순서 못 잡으면 문제 틀리게끔 나왔더라고요. 저 그런 문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관학교와 원수부 설치 순서 조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다다음 시간에 공부해보면요. 뭐 당시 대한제국이 전차를 비롯해서 전기도 설치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요 시기 때 이루어져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명성황후가요.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이제 시해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장례식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 2년 후에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죽은 본인의 이제 부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의 무덤을 자주 가려고 해요. 그 무덤이 어디냐면 서울에서도 여기 경복궁이잖아요. 이렇게 동쪽으로 가요. 청량리가 있어요. 그 청량리 쪽에 보면 이제 홍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부인의 무덤이에요. 지금 차로 이동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 막히면 한 20분 정도만에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왕이 한번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라도 비가 오면 막 질퍽질퍽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를 연결하는 전차 노선을 가장 처음으로 깔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전차를 비롯한 많은 근대적 시설물들이 언제? 요 시기 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다음 시간 공부해보면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어요. 뭐 전신이 연결됩니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체국 제도는 했고요. 뭐 병원이 설립됩니다부터 시작해서 각종 근대적 시설물들 바로 이때 이야기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외교 부분이에요. 외교에서 우리가 두 지역의 땅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독도이고 두 번째는 간도이죠. 근데 독도는 항상 울릉도와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돼요. 울릉도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요. 이제 별도의 군이 아니라 이제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고종이 울릉도 요거 줄여가지고 울도라고 난 다음에 이 울도를 별도의 군이라고 하자. 군으로 승격시켜줬어요. 지금 이제 경상북도 울릉군 이렇게 들어가죠. 단 조심할 게 그때는 경상북도 울릉군이 아니라 강원도 울도군이 됩니다. 강원도 울도군.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울릉도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 독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으로 승격시켜 놓고 난 다음에 독도까지 같이 관할하기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게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예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요. 1900년이에요. 딱 연도가 딱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암기하기 편하니까 그냥 기억해 주세요. 1900년에 딱 발표를 했어요. 왜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럴 전쟁이 1904년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1905년에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고 그냥 빈섬이지 이거 우리가 그냥 차지하면서 군사 기술 쓸게 라면서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독도 관련된 역사가 나올 때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아니거든. 우리는 1900년에도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이라면서 독도까지 포함시켜서 직접 관리했었던 지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지역이 바로 간도입니다. 그렇죠? 간도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었어요. 이범윤 이 사람을요. 간도관리사 사로 이 사람을 파견해서 간도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에 대한 통치를 이제 확립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도 땅이요. 간도가 있는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여기 바로 밑에가 함경도거든요. 함경도에 편입시켜서 관리를 했었더라.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이렇게 거꾸로도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 독도나 간도와 관련돼서 대한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대한제국이 펼친 두 가지 정책 이거입니다. 되시겠나요? 오케이. 자, 다시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광무개혁은 앞서 시행됐던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을미개혁과 비교했을 때 정치 부분에서는 황제권을 강화시켜놨어요. 경제와 교육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일본이 감히 손대지 못했던 군사 부분은 개혁을 합니다. 단 일반 민중들이 그동안 원했었던 토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건 한계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주자면 마지막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아무래도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일본과 러시아가 막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개혁을 방해하거나 그러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자주적인 개혁인 거고 학교를 설립하고 상해사를 설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민족 교육, 민족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를 하였다. 단 한계라고 한다면 이 당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릴 정도로 여전히 보적 관리들의 색깔이 남아있었고 열강들, 서양 열강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간섭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죠.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는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이 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고대사나 중세사 같은 거 할 때는 사료를 거의 안 읽었었죠. 그쵸? 왜냐면 이제 그때 사료 같은 경우는 딱 왕의 이름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시대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조밀하게 사건이 배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왕의 이름 아니면 주요 인물의 이름으로만 접근하기에도 사료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어봐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도 복습하실 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요. 다시 한번 사료와 연결시켜서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자의 근대사 부분에서요. 정치 파트는 나머지 1시간, 다음 시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가는지 다음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